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1929년 대공황 직전 상황과 2025년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경제 환경을 비교 분석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시스템적 위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단순히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요. 저희가 주목하는 건 세 가지 변치 않는 요인입니다. 바로 기술 혁신, 그리고 더 많이를 외치는 인간의 본성,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 그렇죠. 이 세 가지가 핵심이죠.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금융 시스템의 어떤 취약점, 약한 고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이 작동 원리를 좀 더 깊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1929년과 2025년을 비교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1929년은 뭐랄까, 규제라는 게 거의 없던 시대잖아요.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위험이 드러났던 시기라면 네, 아주 와일드 웨스트 같았죠.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은 역설적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됐는데 오히려 그 결과로 위험이 어디로 갔냐? 은행 시스템 밖으로, 그러니까 추적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는 비은일 금융기관들이나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사모신용시장,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 같은 곳들이요. 혹은 AI의 가치를 평가하는 밤식처럼 아예 새로운 형태의 위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꾸고 숨어버린, 뭐랄까, 변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변이. 와,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위험의 변이.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위험이 어떻게 변이하는지, 그 과정을 금융, 기술, 또 인간 심리, 그리고 규제라는 이 네 가지 다른 렌즈를 통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1929년 그 시대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죠.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9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1919년이 중요합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 빚, 그러니까 신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거의 죄악시하는 분위기. 맞습니다. 청교도적인 그런 영향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확 바꾼 계기가 바로 GM, 제너럴 모터스였죠. 자동차 할부 판매. 네, 바로 그거죠. 이전에는 목돈이 없으면 차를 사기 어려웠는데 GM이 할부 판매를 도입하면서 일반 대중도 차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소비 문화 자체를 바꾼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근데 이 할부 판매 모델을 주식시장으로 가져온 사람이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찰리 미첼입니다. 내셔널시티 은행, 지금의 시티그룹이죠. 이 은행의 찰리 미첼 회장이 GM의 성공을 보고 주식 투자도 대중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대중투자 시대를 연 인물이군요. 그렇습니다. 미첼은 은행 문턱을 낮춰야 한다, 누구나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말 공격적으로 지점을 늘리고 소액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나요? 말 그대로 광풍이 불었죠. 길모퉁이마다 증권사, 지점, 브로커리지 하우스가 생겨나고요. 가장 놀라운 건 레버리지였어요. 레버리지요? 네, 단 1달러만 증거금으로 내면 10달러어치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10대 1 레버리지. 이걸 마진 거래라고 불렀죠. 10대 1이요. 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인데요. 그렇죠.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엄청난 레버리지 대출에 사실상 아무런 위험 심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리스크 언더라이팅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아니, 위험 심사 없이 그냥 돈을 빌려줬다고요? 담보나 신용도 같은 건 안 보고요? 네, 거의 안 봤다고 해요. 그냥 주식 사겠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는 시기였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그땐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냐? 규제가 없었으니까요. 규제의 부재. 네, 지금처럼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감독하는 SEC,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기구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SEC 설립 이전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투자 설명서, 프로스펙터스 같은 공시 의무도 거의 형식적이었습니다. 내용이 부실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럼 그야말로 정보 비대칭이 극심했겠네요.
내부자들은 다 알고 일반 투자자들은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정확합니다. 내부자 거래나 특정 세력에 의한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행위가 정말 만연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요? 은행들이 고객이 맡긴 예금을 가지고 직접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은행이요. 고객 돈으로요. 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죠. 고객 예금이라는 안전자산을 가지고 위험천만한 주식 투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는요, 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기업들까지 공장에 쌓아둔 여유 자금을 가지고 마진 대출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자놀이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들까지 투기 대출에 가담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스템 전체로 위험을 확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경로가 됐죠. 뭐랄까, 위험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번져나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담았던 그 복잡한 파생 상품들, 뭐 SPV, 특수목적법인 같은 것들이랑 비슷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막 얽혀 들어가는? 네, 맞아요.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시스템 전체로 위험을 전염시킨다는 점에서요. 다만 1929년에는 그 위험이 비교적 은행이나 소수의 큰 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형태였다면 네. 2025년, 그러니까 지금의 위험은 훨씬 더 분산되어 있고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그림자 금융이나 사모신용 같은 경우는 도대체 그 규모가 얼마인지,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빌려줬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투명성이 훨씬 낮다는 거군요. 1929년과 비교해서. 그렇죠. 그래서 1929년의 위험은 비교적 중앙화되어 있어서 터질 때 한 번에 크게 터졌다면 2025년의 위험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예측하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1929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기술적인 측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라디오가 엄청난 혁신 기술이었죠. 네, 라디오, 그리고 RCA라는 회사. 맞아요. RCA, Radio Corporation of America. 이 회사가 마치 오늘날의 엔비디아처럼 시대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여겨졌다고요. 네. 당시 라디오는 정말 혁신적인 미디어였으니까요. 정보 전달 방식, 엔터테인먼트, 광고 시장까지 모든 걸 바꿔놓고 있었죠. RCA는 그 중심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RCA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났겠네요. 네, 엄청났습니다. 심지어는 라디오라는 그 주식 티커 자체가 그냥 투기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티커 자체가요? 네. 사람들이 RCA의 실제 가치나 실적보다는 라디오라는 이름이 주는 어떤 미래에 대한 환상, 그 자체에 열광했던 거죠. 이게 비이성적인 주가 과열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미래야. 이런 식의 내러티브가 퍼진 거죠. 마치 요즘 AI 관련주들에 대한 열광이랑 정말 비슷하네요. 이건 세상을 바꿀 기술이야 하면서 밸류형은 잠시 있는. 정확히 그 패턴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항상 이런 종류의 투기적 열풍이 동반되는 경향이 있죠. 문제는 이게 적정 수준을 넘어서 광기로 치달을 때입니다. 1929년 RCA가 그랬던 것처럼요. 자, 이렇게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투기 광풍이 불고 있을 때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좀 제동을 걸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1929년 대공황을 이야기할 때 가장 뼈아픈 지점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준은 사실상 정책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정책적 마비요? 네, 놀랍게도 연준 내부 기록을 보면요. 당시 정책 결정자들이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과하다, 거품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계속 나왔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도 안 했다고요? 적극적인 조치를 못했습니다. 왜냐? 바로 찰리 미첼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 그리고 정치권의 압박 때문이었죠. 외부 압력 때문에? 네. 특히 찰리 미첼 같은 인물들은 계속해서 금리를 더 내려라, 돈을 더 풀어라, 이렇게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성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명분이었죠.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렸다가 혹시라도 시장이 급락하면 모든 비난을 뒤집었을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정치적인 부담도 컸고요. 결국 눈치를 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에 그냥 은행들에게 서한을 보낸 겁니다. 요즘 투기적 대출이 너무 심한 것 같으니 좀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서한이요? 그걸로 효과가 있었을 리가 없는데요? 당연히 없었죠.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연준이 뭔가 하려는 건가? 하는 불확실성만 증폭시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찰리 미첼은 이 연준의 요청을 아주 정면으로 무시해버립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내셔널시티 은행은 자금이 아주 충분하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계속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실제로 자체 자금을 동원해서 마진 대출을 계속 이어갔어요. 와, 이건 뭐 중앙은행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과 시장의 탐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제 역할을 못하고 정책적 마비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거죠.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는데. 결국 그 미온적인 대응이 나중에 더 큰 폭발로 이어진 거군요? 네. 어쩌면 그때 과감하게 금리를 올렸다면 대공황의 충격을 줄일 수도 있었을 거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런 현상,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 언론은 새로운 시대라고 부추기고 사람들은 나만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너도나도 뛰어드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다고요? 네, 바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슐러 교수가 이야기한 사회적 전염, 소셜 컨테이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사회적 전염. 네, 말 그대로 어떤 믿음이나 행동 양식이 마치 전염병처럼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금융시장에서는 이게 특히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자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소수의 정보에 밝은 투자자들이 참여하겠죠. 그러다가 가격이 계속 오르면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죠. 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 유명한 포모, 즉 나만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 심리가 사로잡습니다. 아, 포모. 나만 패고 다 부자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합리적인 평가보다는 그 감정에 휩쓸려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전염의 메커니즘이죠. 1920년대에는 이런 사회적 전염을 부추기는데 언론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해요. 언론의 역할이요? 네, 특히 당시 새롭게 등장했던 대중 매체들, 예를 들어 타임지나 포브스 같은 잡지들이 금융계 인물들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인을 스타로 만들었다고요?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찰리 미첼 같은 사람들을 거의 뭐 베이브 루스나 찰스 린드버그 같은 당대 스포츠 영웅이나 탐험가처럼 잡지 표지에 싣고 영웅으로 만든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선구자, 대중투자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요. 와, 금융인을 운동선수나 영웅처럼요? 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 금융 투자를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서 뭔가 성공, 명예, 심지어는 애국심과 같은 가치와 연결시키게 만든 겁니다. 투자를 하는 것이 곧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길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준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투자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좀 과감하게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미디어가 특정 인물이나 산업, 1920년대에는 금융, 지금은 AI나 기술 산업이겠죠.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하고 영웅 서사를 부여하면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합리적인 가치평가 기능은 마비되고 그저 저 사람을 따라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군집행동, herding behavior만 남게 되는 거죠.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특정 기술주나 암호화폐가 막 뜨고 또 소위 구루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이는 현상이랑 정말 똑같은데요? 네, 본질적으로는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봅니다. 플랫폼만 잡지에서 소셜미디어로 바뀌었을 뿐이죠.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과잉 확신과 군집행동 유발, 이게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동력 중 하나입니다. 미디어가 이렇게 금융인을 영웅으로 만들고 투자를 부추기면서 성공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자체도 좀 바뀌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떤 변화 말씀이신가요? 원래 미국의 전통적인 성공 신화는 호레이쇼 알저 이야기로 대표되잖아요.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결국 자수성가하는 그런 이야기요. 네, 그렇죠. 근면 성실을 강조하는. 그런데 1920년대에는 그런 성공담보다는 주식 투자 같은 걸로 단번에 1억 천금을 얻는 것을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랄까 복권 당첨식 부, 로또 드림을 꿈꾸게 되었다는 거죠. 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노력과 인내보다는 한 방을 노리는 심리. 네, GM의 임원이었던 존 라스코프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 Everybody ought to be rich. 면서 대중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뮤추얼 펀드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이런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구나 주식 투자로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결국 인간 내면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 즉, 더 많은 것, more를 추구하는 욕구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것. 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부,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인정을 갈망하는 거죠. 이 욕망은 정말 강력해서 아무리 합리적인 규제나 제도를 만들어도 늘 어떤 식으로든 빈틈을 찾아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분출되곤 합니다. 규제를 피해서라도 욕망을 실현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투기 스페큘레이션이라는 것은 어쩌면 혁신의 그림자이자 또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자본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인간의 탐욕과 비이성적인 광기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엔진이지만 동시에 통제되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투기가 혁신의 쌍둥이라는 표현, 인상 깊네요. 그런데 이런 투기 열풍이 단순히 개인의 탐욕 문제를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석인가요? 바로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의 불평등에 대한 반작용이요? 네. 사회 전반적으로 소수의 엘리트 계층의 부를 너무 많이 독점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좌절감과 함께 뭔가 한 방을 통해 그 격차를 단숨에 만회하고 싶다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약간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되니 위험하더라도 큰 거 한 방 노리자 이런 심리 말씀이신가요?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융민주화 같은 구호를 내걸고 1929년의 고위험 마진 대출이나 2021년 게임스탑 사태 때의 밈 주식 투자 혹은 암호화폐 투기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이런 불평등 심화에 대한 반발 심리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외침 속에 위험한 투기가 정당화되는 거죠. 와, 이건 또 다른 시각인데요. 투기 열풍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 기술 혁신, 미디어 환경, 그리고 사회경제적 구조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요. 2025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929년의 광풍과 현재 상황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AI인 것 같습니다. 네, 단연 AI죠. 1920년대에 RCA와 라디오 기술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AI라는 아주 강력한 기술 내러티브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AI가 거의 모든 산업과 경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대감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 S&P 500 지수를 보면요. 상위 10개 기술 기업,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집중도가 매우 높죠. 이게 과거 IT 버블, 닷컴 버블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같은 투자 회사에서는 상위 10개 기업의 주가 수준이 이미 1999년 닷컴 버블 때의 고평가 수준을 넘어섰다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특정 기업, 예를 들어 팔란티어 같은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과열 양상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지점은 벤처캐피탈 VC 자금입니다. AI 분야에 이미 투자된 VC 자금이 무려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요. 2천억 달러요? 엄청난 규모네요. 네. 만약에 이 AI 거품이 꺼지게 된다면 이 막대한 투자금이 연쇄적인 자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타트업 파산, 투자 회수 실패, VC 펀드 손실, 이런 식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잠재적인 뇌관이라는 거죠. 확실히 위험 요인이네요.
그러니까 1929년에는 라디오 주식 하나, RCA가 광풍을 이끌었다면 2025년 지금은 소수의 거대 AI 기술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거의 인질로 잡고 있는 듯한 형국이라고 할까요? 위험이 훨씬 더 교묘하게 그리고 더 크게 집중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 집중도 문제가 1929년과 2025년을 비교할 때 아주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레버리지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레버리지 형태가 달라졌다. 어떤 의미인가요? 1929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1 마진 대출이라는 아주 명백하고 직접적인 형태의 고레버리지가 문제의 핵심이었죠. 눈에 보이는 빚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2025년의 AI 투자는 물론 일부 파생 상품이나 레버리지 상품이 있겠지만 1929년처럼 그렇게 노골적인 고레버리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네. 하지만 시장 전체가 소수의 특정 기업들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상 거대한 시스템적 레버리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레버리지라고 할까요? 아, 시장 집중도 자체가 레버리지다. 네, 왜냐하면 이 소수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리면 전체 시장 지수가 크게 요동치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금 미국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이 소위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이들 빅테크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도 많잖아요. 이 기업들을 제외하면 GDP 성장률이 확 둔화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죠? 특히 AI 관련 데이터 센터 투자 같은 걸 빼면 실질적인 GDP 기여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어쩌면 AI가 경제 전체를 정말로 혁신적으로 끌고 간다기보다는 특정 부문의 과열이 마치 경제 전체가 좋아지는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착시 현상? 무서운 말이네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가를 강력하게 떠받치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GPU 공급 부족이었잖아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가격이 계속 올랐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GPU 공급 부족 현상이 점차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공급이 원활해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쌓였던 밸류에이션 거품이 아주 순식간에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기대감이 현실을 너무 앞서갔던 거죠. 공급망 이슈가 해소되면 오히려 주가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1929년과 2005년의 또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위험이 이동한 경로입니다. 위험의 이동 경로요? 네.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하고 위험 자산 투자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생겼죠. 네, 바젤 3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행 시스템을 꽁꽁 묶어 놓으니까 위험이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거나 아예 없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풍선 효과처럼요. 아, 균열에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 그게 어딘가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과 사모 신용,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입니다. 그림자 금융과 사모 신용.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림자 금융은 간단히 말해 은행과 비슷한 신용 중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나 금융 활동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헤지펀드, 사모펀드, PEF, 머니마켓 펀드, MMF, 증권화 상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사모 신용시장은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시장을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저금리 환경과 은행 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아, 은행 대신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림자 금융이나 사모 신용시장이 얼마나 크고 어떤 위험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또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규제 당국의 감독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깜깜이 시장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929년의 문제가 위험 심사가 아예 없었다, 제로 리스크 언더라이팅이었다면 2025년의 문제는 위험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immeasurable risk는 것으로 진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위험이 더 교묘해지고 복잡해진 겁니다. 위험 측정 불가능성.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단순히 AI 거품이나 시장 집중도 문제를 넘어서는 구조적인 위험 요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거시경제 환경 자체도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평화로운 시기에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 7%에 달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매우 이례적이죠. 보통 전쟁이나 심각한 경제 위기 때나 볼 수 있는 수준의 적자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 정부가 빚을 많이 낸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앞으로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지출을 줄여야 할 텐데. 그렇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불안한 건 2025년 이후에 예상되는 미국의 정책 방향들이 뭔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정책의 모순이요?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편으로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긴축, 어스테리티 정책을 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어요. 긴축과 관세 부과. 이건 경제에 정반대 효과를 주는 정책인데요. 그렇죠. 긴축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하는데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올려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촉진하겠다면서 법인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까지요? 네. 그런데 법인세 인하는 당장 정부 수입을 줄이니까 재정 적자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또 기업들의 투자나 소비 여력을 늘려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축, 디플레 압력, 관세, 인플레 압력, 법인세 인하, 인플레 압력 및 재정 악화. 와, 이건 정말 서로 충돌하는 정책들의 조합인데요. 네. 마치 자동차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 같은 형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반된 정책 신호들이 동시에 나오면 기업이나 가게는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미루고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측이 불가능해지니까요. 최악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만 계속 오르는 그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네. 이게 마치 1930년대 대공황 초기에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저질렀던 정책 실수와 비슷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어요. 당시 후버는 경기가 이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품에 엄청난 관세를 매기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통과시키고 동시에 재정 균형을 맞춘다면서 세금까지 올렸거든요. 아,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정책 조합이었네요. 네, 그 결과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죠. 2025년에도 혹시 이런 정책적 오류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특히 미국 대선 같은 큰 정치적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내년 대선이 있죠.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중앙은행인 연준이 또다시 1929년 그때처럼 정치적인 눈치를 보느라 필요한 통화정책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하고 망설일 위험이 있습니다. 소위 정치적 마비, political paralysis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또다시 정치적 마비 상태가 올 수도 있다. 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금리 인상을 주저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경기 침체 신호가 명확한데도 섣불리 금리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금융안정이라는 더 중요한 목표를 놓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1929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참 걱정스러운 전망입니다. 자, 이제 규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들이 항상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거나 혹은 의도대로 작동했던 건 아니라는 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규제의 역사와 그 이면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 1933년에 제정되어서 오랫동안 미국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었던 글래스-스티걸법 있잖아요. 상업은행 업무랑 투자은행 업무를 분리했던 법이요. 네,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은행의 과도한 투기적 행태가 지목되면서 만들어진 법이죠. 네, 표면적으로는 은행의 리스크를 줄이고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아주 좋은 취지였는데 이 법의 탄생 배경에 사실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다른 이야기요?
당시 금융계를 주름잡던 거대 투자은행 JP모건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쟁 관계에 있던 체이스 내셔널은행, 현 JP모건 체이스의 전신 중 하나, 같은 상업은행들이 로비를 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분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표 외에 은행들 간의 어떤 세력 다툼 같은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카터 글래스 상원의원조차 나중에는 이 법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은행가들의 입김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고 불평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허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규제라는 것이 이렇게 순수한 공익적 목표 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산업적 이해관계의 산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예로는 1940년에 제정된 투자회사법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보통 줄여서 40 Act라고 부르는 법이 있습니다. 네, 뮤추얼 펀드 같은 집합 투자 상품을 규제하는 아주 중요한 법이죠. 네, 이 법 역시 소액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위험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80년이 넘었다는 거죠. 80년, 정말 오래된 법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새롭고 복잡한 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관련 상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모신용펀드 같은 것들을 이 낡은 48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들이죠? 이 법의 정의, definitions들이 너무 오래되고 경직되어 있어서 brittle definitions, 새로운 형태의 금융혁신을 담아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 낡은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낡고 경직된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서 이걸 교묘하게 우회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소위 규제 차익, regulatory arbitrage를 노리는 거죠. 규제가 강한 영역을 피해서 규제가 약하거나 아예 없는 영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가는 겁니다.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그림자 금융 같은 곳으로 위험이 숨어들게 되는 통로를 이 낡은 규제 자체가 만들어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 경직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규제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규제가 오히려 위험을 다른 곳으로 풍선처럼 밀어내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네, 위험은 정말 물과 같아서 항상 규제가 약한 곳, 빈틈이 있는 것을 찾아서 흘러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AI 시대의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29년의 핵심 문제가 투자 대상에 대한 정보 부족이었다면 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했죠. 2025년, 지금 AI 시대의 새로운 문제는 뭘까요? 혹시 정보 과잉일까요? 정보 과잉도 문제일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알고리즘적 불투명성, 알고리드믹 오페시티를 꼽고 싶습니다. 알고리즘적 불투명성,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말 그대로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해서 특정 결정을 내리는지 그 내부 과정을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딥러닝 같은 복잡한 AI 모델의 경우 개발자조차도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블랙박스 문제라고도 하죠. 아, AI가 똑똑해질수록 그 속을 알기는 더 어려워진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융투자 영역에 적용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I가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투자를 결정하는데 만약 그 AI 알고리즘에 편향성이 내재되어 있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 변화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순식간에 잘못된 방향으로 쏠리면서 시장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거군요. 블랙박스라서. 또 AI 규제 법안을 만들면서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위험 기반 접근,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해서 AI 시스템의 위험 등급을 나누고 차등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 기반 접근이요? 네. 예를 들어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특정 AI 시스템이 분명히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더라도 그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효용이나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조항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위험하지만 그래도 쓰는 게 더 이득이다. 이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아, 위험과 효용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문제군요. 네. 결국 이 알고리즘적 불투명성과 규제의 모호성이 결합되면 1929년에 마진 대출에 대한 리스크 심사가 거의 없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투기적 자본 흐름이나 시스템적 위험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고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참, 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알기 어려워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네요. 정말 그렇네요. 기술 발전의 명암이라고 할까요? 자, 그런데 AI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과 더 밀접한 노동시장에도 정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노동시장의 변화는 어쩌면 금융시장 변화보다 더 파급력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많은 사람들이 내 일자리가 AI 때문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단순 반복 업무는 물론이고 이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영역까지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네, 그런 우려가 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AI가 오히려 인간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는 디지털 비서나 협업 도구 역할을 함으로써 일의 효율성과 질을 높여주고 인간은 좀 더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거라는 기대감이군요. 네, 그런데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단순히 특정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본이라는 형태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노동이 아니라 자본으로 본다. 어떤 의미죠? 전통적인 생산 요소는 보통 노동과 자본이었잖아요. 그런데 AI 시스템은 한번 구축해 놓으면 거의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고 학습을 통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 노동자처럼 임금을 주거나 복지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요. 즉, 기업 입장에서는 인간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점점 더 사람 대신 AI를 선택하게 될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는 전통적인 노동 관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에 기반한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필요할 때마다 AI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보수를 받는 긱워커나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이 더 확산될 수도 있고요. 고용 구조 자체가 재편된다는 거군요. 네. 만약 AI가 정말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대규모 실업을 야기한다면 그 사회 경제적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예를 들어 1932년 대공황이 가장 심각했을 때 미국의 실업률이 무려 25%까지 치솟았었거든요. 25%요? 4명 중 1명이 실업자였다는 거네요. 네. 만약 AI로 인해 그 정도 수준의 실업 사태가 발생한다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극심한 사회 불안과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 전역에 생겨났던 후버빌이라는 빈민촌들의 모습처럼요. 대량 실업은 소비를 극단적으로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기업의 도산과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긱워커 형태의 노동이 확산될 경우 기존의 노동법이나 사회 안정망 체계로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누가 고용주이고 누가 노동자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합의, 즉 권리와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권력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AI가 가져올 노동시장의 변화,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세, 테립스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정책 무슨 이야기하면서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관세 문제도 1929년과 2025년을 비교할 때 중요한 포인트죠. 1930년에 제정된 그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국제 교역량을 급감시켜서 대공황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더 심화시킨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히잖아요. 네,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평가입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죠. 그런데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관세는 과거의 그런 단순한 보호무역주의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단순히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적인 고려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전략적 고려라면 어떤 것들일까요?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저가 전기차, BYD 같은 기업들의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을 넘어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죠? 첫째는 국가 안보, 내셔널 시큐리티 문제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첨단 기술이나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죠. 둘째는 핵심 기술 공급망의 회복력 확보입니다. 반도체처럼 전기차 배터리 같은 핵심 부품 공급망을 특정 국가,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니 자국이나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거고요. 셋째는 기후변화 대응 같은 명분도 있습니다. 자국 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논리죠. 아, 그러니까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안보, 공급망, 환경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군요. 이걸 통틀어서 전략적 유연성 확보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과거의 자유무역주의가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면 지금은 안정성이나 회복력, 국가 통제력 같은 가치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이 공짜는 아니잖아요. 결국 그 비용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텐데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 최종 소비자들이 더 비싸고 어쩌면 품질이나 기술적으로는 덜 우수한 상품을 사게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네요. 네, 이건 명백히 효율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원칙과는 충돌하는 지점이죠. 그리고 당연히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물론 이런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당장은 소비자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이나 팬데믹 혹은 핵심 자원의 공급망 붕괴 같은 더 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보험료 같은 것이라고요. 아, 미래의 더 큰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료 성격이다. 네, 일리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929년의 스무트-홀리 관세가 명백한 정치적 계산착오이자 경제적 실책이었다면 2025년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나름의 전략적 명분과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관세의 성격도 달라진 거죠. 그렇군요. 명분은 달라졌지만 네, 하지만 그 결과는 유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재정 긴축과 같은 상반된 정책 방향과 이 관세 정책이 잘못 맞물릴 경우 의도치 않게 경제에 혼란을 주고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1929년이나 2025년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효율성보다는 안정성과 국가 통제를 더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자본주의, 스테이트 캐피털리즘으로 이행해가는 과도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 자본주의,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슬슬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29년과 2025년 이 두 시대를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1929년과 2025년 사이에는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요? 네, 첫째, 새로운 기술, 라디오든 AI든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 즉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탐욕과 결합하면서 투기적인 광풍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둘째, 이런 시장의 과열 앞에서 정치적인 압력이나 시장의 탐욕 때문에 정책 당국,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제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책적 마비 상태에 빠질 위험이 늘 존재한다는 점. 이 두 가지는 1929년이나 2025년이나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 인간 본성,
정책 실패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는 시대를 관통하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 두 시대 차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위험이 변이했다는 점인데요. 위험의 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이했죠? 첫째, 위험의 성격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1929년에는 은행 시스템 내부에 집중된 비교적 명백한 형태의 고레버리지가 문제였다면 2025년에는 은행 시스템 밖, 즉 규제 감독이 잘 미치지 않는 그림자 금융이나 사모 신용시장 같은 곳으로 위험이 숨어들었고 그 형태도 훨씬 복잡하고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측정 불가능한 위험으로요. 둘째, 규제 환경의 문제점이 달라졌습니다. 1929년에는 규제 자체가 거의 부재했던 것이 문제였다면 2025년에는 오히려 과거에 만들어진 낡고 경직된 규제가 급변하는 금융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혁신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다른 곳으로 밀어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규제 부재에서 규제의 경직성 문제로. 셋째, 거시 경제적 위험 요인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1929년에는 주로 통화정책의 실패가 문제였다면 2025년에는 통화정책의 어려움에 더해서 재정 긴축과 관세 부과, 법인세 인하 같은 서로 모순되는 재정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힘든 복합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통화정책 실패에 재정정책 모순까지 결합된 복합위기 가능성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시스템의 핵심적인 취약점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1. AI발 기술 기업 및 시장 집중도 심화 문제 2. 그림자 금융과 사모 신용시장으로 대표되는 불투명한 레버리지 문제 3. 서로 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시 경제정책 기조 문제 그리고 4.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고 경직된 규제 시스템 문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명쾌한 요약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시스템적 위험이라는 것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단지 끊임없이 그 형태와 위치를 바꿔가면서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마치 바이러스가 변이하듯이요. 규제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불쑥 튀어나오고 새로운 기술은 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위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이한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1929년과 2025년이라는 두 개의 다른 시간 속 거울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 안에 내재된 복잡하고도 묘묘한 위험의 작동 원리를 기술, 인간 심리, 정책, 규제라는 다양한 렌즈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네, 쉽지 않은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나눈 모든 분석과 논의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우리 금융 시스템 안에 숨어있는 가장 큰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위험, unknown,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무엇인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시한폭탄은 과연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혹시 우리가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기술 변화의 속도일까요? 아니면 점점 더 복잡하고 불투명해지는 금융 구조 그 자체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도무지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리스크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예의주시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 어디일지 한번 각자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 방송을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